네, 안녕하십니까. 교감, 부교감, 신경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이제 교감, 부교감 결국에는 이제 대뇌, 전두엽, 부교감은 몸의 흉선. 교감은 쌀이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부교감은 에너지를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 그리고 저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건 뭐 우리 몸의 원리상 추론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은 병과 관련이 많고요. 부교감은 건강과 관련이 많죠. 인간 약간은 부교감이라는 거는 동물적인 겁니다. 우리 부교감은 이제 소화하고 먹고 소화하고 살찌고 배설하고 배출하고 분비하고 이런 내용이죠. 그런 상황들은 좀 동물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쪽은 좀 사고하는 인간, 사고적 인간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죠. 심하면 이제 병이 걸리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부교감이 우리가 좀 강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부교감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소나 돼지처럼 너무 태만해져 있는, 살만 찌고 있는 이런 부교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좀 채찍질이 좀 필요하겠지만 매와 해초리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픈 사람들한테는 부교감적 상황이 좀 강조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교감은 좀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라면 이건 좀 이제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습니다. 모르는 건지 둔한 건지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싸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자율성을 정진시킬 수 있다. 요거는 좀 인위적이죠. 의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뭔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율성이 인위적인 걸로 인해서 깨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은 과립구가 증가되는 거죠. 과립구가 증가되면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고, 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겠지만, 부교감적인 거는 이제 임파구가 관련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일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그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휴식과 잠이 있죠. 음식도 있고, 음식을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잠자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교감과 부교감의 흐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건강을 추구해야 되고 만성염증과 암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40대 이후에는 만성염증과 암이 많이 증가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교감적 상황이 강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현대 과학적인 어떤
논문적인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쓰게 되죠. 논문으로서 쉽게 인정받기에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은 많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결코 이 사람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것만으로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리스틱 메디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을 어떤 기계적인 어떤 신체적이고 기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어떤 생명체로서 인간의 어떤 정신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철학, 뭐 이런 결국에는 이 병과 이 생명의 어떤 이 메커니즘이 철학적인 부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 종교적인 부분을 만들게 되는데요. 정신, 신체, 전체적인 의학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의학. 우리 몸의 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홀리스틱 메디슨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흐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가 아니라 이제 이번 동영상, 초기 동영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죠. 세 가지 열쇠. 이 세 가지 열쇠라는 것이 정신과 신체의 결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제가 정리도 하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저장하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또 설명하고 제가 또 찾아내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또 받아서 세상에 많은 대체의학과 한의학, 그다음에 정신의학, 정신의학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면역생리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결집을 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성이라는 무슨 신경입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교감신경이죠, 그죠? 교감신경, 우리 몸에는 온 신경이 뻗어 있습니다, 그죠? 말초적인 데는 다 교감신경이 뻗어 있죠. 그것이 교감신경이 아주 강하게 뻗어 있다면, 많은 양의 신경이 도달해 있다면 그쪽 조직은 매우 염증의 발생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성. 저는 대사성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사성, 신경성 염증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 대사성이라는 거는 이제 음식을 먹고 소모하고 소비하고 먹고 싸고 뭐 이런 걸 이제 에너지 대사라고 그러는데요. 대사,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메타볼리즘. 그리고 맞아. 제 책이 이제 신경성 부분에 대한 것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많은 그동안의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성을 거론하기를 두려워했었고, 그냥 신경성 뭐 하려면 일하고 뭐 위험이다 이러면은 이제 뭐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냥 환자가 스스로 이제 알아서 자기 신경을 조절해야 되는 것으로 그냥 맡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성 염증 이런 부분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위주로 보는 관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관념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개입되어 있는 염증이 다수죠. 그래서 절대 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항생제와 소염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균과 바이러스가 개입되지 않는 염증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은 다 치료됐으니까요. 이제 다른 부분들은 더 커지겠죠.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는 세균 바이러스성 염증이 차지하는 게 더 클 것입니다만은 지금 앞으로는 신경성 대사성 염증에 대한 빈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지금 그런 게 사실입니다. 이게 환자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죠. 굉장합니다. 이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거는 어떤 염증이 생길 때도 우리 자연계에서는 항상 그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요. 상대자가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듯이 작용하면 반작용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는
뭔가 염증이 생기려면 그 염증에서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발생을 일으키는 어떤 인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의 역할인데, 저는 굳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계속 그 개념으로만 보려고 애를 쓰는 관절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관절염만 해도 보십시오. 얼마나 흔합니까? 관절염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염증의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 몸에서 끊는데 그 신약 개발이 집중되고 있죠. 이 염증 작용 자체를 끊어주는 것 자체가 약을 개발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듯이, 신경성, 대사성 이 염증이라는 거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무관한 염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막 찾고 입에 여러 가지 염증들이, 저는 굳이 찾아야 하나, 이걸 찾아야 하나 싶습니다. 찾을 수 없는, 이제는 염증 자체를 보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왜 생기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플라메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임, 그죠? 불이 붙다라는 뜻이죠. 불이 붙은 거다. 그리고 네 가지 증상을 봤죠. 이 네 가지 증상이 염증이, 이게 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이 네 가지 증상, 카디널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지 증상. 이런 내용들이 인플라메이션. 결국에는 염증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고, 이번 만암비풀, 만성염증암의 비밀을 풀다가 끝나면은 이제는 염증에 대한 고찰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경성 대사성 염증 자체를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계속 그 액자를 끼고 그 창을 통해서 계속 바라봐서는 한계가 있다. 염증이 나으라 치면 우리 몸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이루어지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쉽게 물리쳐지기도 하기 때문에 설사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너무 중요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게 홀리스틱 메디슨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그 면역생리라는 거는 풍선을 많이 쓰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제 만남비풀이 끝나면 또 계속 이어서 얘기 드릴 내용이 바로 면역생리죠. 이 면역생리라는 거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어떤 음식, 어떤 한의 약재가 어디에 몸에 좋더라,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면역생리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흉선을 많이 쓰는, 흉선과 뭐 임파선, 기타. 두 번째로 큰 임파선이 뭐겠습니까? 편도선이 있죠. 흉선 편도선인데, 편도선은 많이 부으면 불편하죠. 편도선이 발달하면 안 되고 흉선이 발달해야 됩니다. 흉선, 임파선, 이런 부분들이 그 흉선을 많이 사용해줘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해줘야 한다. 이것이 이 흉선이란 장기에 있어서는 아트로피를 막는 거죠. 아트로피는 이제 위축입니다. 잘 안 쓰다 보면은 장기는 혈액 양도 줄어들고 장기는 점점 위축됩니다. 위축. 많이 쓸수록 우리 몸의 장기는 발달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에 면역과 관련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염증을 바라보게 됐던 거죠. 염증. 염증에 대해서 만남비풀 이후에 또 더 본격적으로 다루겠고요. 발열. 제가 하는 면역생리는 발열, 염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죠. 정당성을 조금 더 부여해주면서 우리 몸의 작용 원리에 맞게끔 염증을 치료하자. 이런 부분들은 메디칼의 어떤 기존의 어떤 의학에서의 치료 방식에서 굉장히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완적이고 건강상식적인 면에서 앞으로 건강상식적인 면에서 많이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리적인 관점에서 아미나의 만성염증의 발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더 그 부분에 대한 공포심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것을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철학적인 부분까지, 철학과 정신적인 부분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 제 첫 번째 동영상의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초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신체의학이다. 이 면역적인 부분과 이 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음식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따라가줘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밝혀진다면 결국에는 남은 거는 교감신경을 다뤄야 되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다룰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면역의 습관은 자기 스스로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고, 또 안 되면 코칭을 받아야 되겠죠.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결국에는 신경적인 걸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것인가. 약이 없죠.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마음먹기. 암이 생겼을 때 치료만 하면서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도 대다수의 분들은 생명에 대한 끈을 가지고 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을 많이 정리하면서 치료에 임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치료도, 어떤 만성 염증도, 그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낫지 않은 염증, 저번에 그 만성 염증 파트에서 낫지 않은 염증 설명드렸는데요. 낫지 않는. 만성은 그냥 계속 있는 이런 뜻인데, 원인이 해결 안 되는 경우인데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치기와의 염증은 교합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교합이라는 거는 치열해서 이제 이가 닿는 걸 얘기하는데, 교합이 안 좋은 분들에서 치아의 염증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상적인 치열에서는 제일 안쪽 치아가 힘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이 부채꼴의 원리에 의해서 제일 안쪽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교합적 힘이 센 곳. 이런 곳에서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도 상당히 힘을 많이 받는 어떤 부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중을 다 받기 때문에 비만과도 관련해, 비만하신 분들은 무릎 관절염이 더 심할 수 있고 체중을 빼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일상의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은 힘의 메커니즘하고 관계가 많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기지 않아야 될 곳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요. 많이 상해 있는 부분에서 생기는 감은 좀 다르겠죠. 지금 이제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우리 장기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별로 봤을 때 이제 그죠?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요. 폐는 어떻습니까? 호흡이 교감에서 호흡이 전가되겠죠? 부교감에서는 어떻습니까? 호흡이 교감 신경 상황에서는 막 달리기, 막 이렇게 싸우고 달리기 할 때 숨을 막 가쁘게 숨을 쉬어야 되겠죠. 이렇게 쉬면서 해야 되니까 호흡이 증가되고, 물론 가리코도 증가되지만 제가 심호흡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리코 증가되면서 무호흡이 나타나다가 호흡이 되게 빨라지면서 경쟁적 상태가 일어난다. 교감 신경에 강할 때고요. 부교감에서는 호흡은 호흡이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길 수 있겠죠.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교감에서는 이제 올라가고 하트 비트가 올라가게 되겠죠. 심장이 뛰는 횟수가 증가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부교감에서는 또 하트 비트가 감소될 것입니다. 이제 부교감에서는 조금 이제 이완 작용이 나타나겠죠. 이완 작용이 심장도 천천히 뛰고 이완이 되니까 심장을 세게 뛸 필요가 없죠. 몸에 혈류를 보내는 데 있어 가지고 몸이 릴렉세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골격근은 얘기 드렸고요. 골격근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이완에서 떨어지게 되고, 소화 얘기 드렸고요.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감에서는 감소되고 올라가고, 방광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에서는 배출이니까요. 방광에서 이렇게, 그죠? 방광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방광 작용은 증가되고 방광 작용은 감소되고, 싸우고 도망갈 때 우리가 화장실 갈 시간 없죠. 무조건 물을 흡수합니다. 다시 물을 흡수하면 다시 재활용합니다. 물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요. 밥 먹을 시간도 없지만 밥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전환되게 있으니까. 근데 물 못 먹으니까 방광에 있는 것을 흡수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콩팥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콩팥은 교감신경에서는 흡수작용이 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아직 정의가 좀 완전히 내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적인 내용을, 우리 몸의 맥락을 봤을 때, 방광에서 콩팥의 재흡수 작용은 증가된다라고 봅니다. 재흡수 증가. 그리고 배출하려면 감소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의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지만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화기관에는 이제 위나 소장 이런 거, 위나 소장, 대소장, 위소장, 위나 장이 이렇게 같이 개입되어 있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판크레아스, 그죠? 이자 췌장이라고 하죠. 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췌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 관계된 거니까 부교감도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도 마찬가지, 위의 작용도 소화기관을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침의 작용은 어떻겠습니까? 침샘 같은 게 분비가 관계되어 있죠, 그죠? 분비니까 이때 증가하고. 그 다음에 땀 같은 경우에도 땀샘에는 제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땀샘엔 에크린샘과 아포크린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크린샘은 겨드랑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이렇게 조금 유기물이 많은 땀이고요. 에크린샘이라는 거는, 그냥 묽은 땀입니다. 에크린샘은 부교감도 증가되고,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교감신경에는 파이트 앤 플라이트, 달리기 하고 쉴 때 에크린샘이 증가되니까요, 그죠? 아포크린샘은 몸이 교감신경일 때 에크린샘은 감소되고 아포크린샘이 증가되는. 이게 이제 이제 한선염인데요. 결국에는 한선의 작용이 많아지고 거기서 한선의 작용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사성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대사적인 염증으로 보는 거죠. 어떤 원인 인자라든지 한선염에 대한 메디칼 의학적 자료를 보면은 어떤 부분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또 설명을 못하고 있고요. 한선염을 치료하는 방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의 염증을 저는 통합적으로 봤을 때 염증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광범위한 시각으로 염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염증이 많다라는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게 되고, 치과 의사분들은 치아를 바라보게 되고, 이제 메디칼 분들은 또 보시게 되면서
점점 이제 지견이 좀 많이 넓어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눈물샘, 그죠? 교감신경 관련 인정사정 없죠. 부교감은 이제 눈물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또 있다는 거죠. 콩팥 작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가 추론을 해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콩팥 작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의 작용은 어떨까요? 간의 작용도 교감과 부교감을 지금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간은 굉장히 복잡한 화학 공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좀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계통이라는 어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낮과 밤이 있듯이 교감과 부교감의 어떤 상호, 이런 이렇게 교대적인 작용에 의해서 몸이 회복하고 에너지를 쓰고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간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블러드셀, 그 혈구 세포들도 과립구, 그죠? 과립구 G, 임파구, 그죠? 임파구 림포사이트 N 다 부교감하고 혈구 세포들도 그 라인에서 일렬 정렬하고 있습니다. 스플린 같은 장기도 있죠. 스플린. 우리 한의학에 중요한 비장, 그죠? 스플린, 비장인데요. 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이제 관련성이 교감신경과 관련이 많다라고 또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사이로이드하고 사이로이드죠, 갑상선이죠. 그 다음에 파라사이로이드, 부갑상선 PTH. 저는 이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이 라인에 정렬하고 있다라고 보고 제가 이 논문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비장이 있고 이제 부신도 있죠, 그죠? 비슷한 교감신경계통의 장기인데요. 결국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여기까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 오늘 여기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을 넘어 다른 장기에 대한 내용은 또 차후 만한 비풀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염증에 대한 지견을 좀 넓혀야 된다. 염증에 대해서, 염증이란 것을 지금 이제 아직 만한 비풀이지만 다음에 이제 암 이야기를 좀 몇 차례 진행이 되고 마무리 되겠습니다. 근데 염증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 몸은 세균을 막기 위해서 세균과 바이러스만을 막기 위해서 염증 존재하는 것이야. 몸의 어떤 정상적인 작용, 대사 작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고열, 제가 좀 독특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고열 감기를 경험하면서 뜻하지 않게 염증과 면역력 상승에 대한 비밀을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 2000년대에 있었고요. 제 몸의 만성염증을 경험하면서, 만성염증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주 몰랑몰랑한 면역에 대해서 많은 다각도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성염증,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치아 질환에서, 그죠? 치아가 빠지는 원인, 왜 빠지는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제 다른 관념을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치석, 그죠? 치석, 양치를 못해서,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치아가 썩는데 치석이 많이 쌓여서 잇몸이 나빠지고, 양치를 잘 못해서 잇몸이 많이 나빠진다. 그것만 주구장창 주입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더 지견을 넓혀주셔야 되고 넓혀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만성염증, 치아에 생기는, 제 피부에 생겼듯이 치아에 생기는 이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이 스트레스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만성염증은 치아를 하나씩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플란트나 어떤 보철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를 하거나 보철, 치아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철이나 이제 임플란트 이런 걸 하시게 되는데,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치석과 양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만성염증, 이 치주염이라는 건 불치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주염. 대표적인 낫지 않은 염증이 한 사는데 관절염 마찬가지로 치주염. 아주 흔한,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한선염보다 훨씬 흔하죠. 저는 치주염이 잘 없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도 피는 자주 가끔씩 납니다. 잇몸에서 피 나는 경우는 있는데 피가 나고 바로 뼈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빠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나빠지려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피부 쪽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염증이 제가 옮겨 다닌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부로 날려다가 안 나니까 염증이 딴데 어디서 털을 잡느냐? 가립구에 의한 염증은 바로 또 약한 부위, 제 피부가 얇고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염증이 가게 된다. 이제 이 만성염증, 치아 상실의 원인은 바로 이 만성염증이라는 거죠. 치료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잘 낫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건이 좀 좋게 만들어주고 소파수를 통해서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면은 면역력이 다시 상승하면서 과립구는 줄어들고 환자분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회복되는 기회를 늘리는 게 우리 치과 치료의 목표지만 이 치과의 치아 상실의 원인은 아무리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해도 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 염증은 굉장히 지독합니다. 잘 안 나타나죠. 잘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런 분들을 나날이 목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성염증, 치주염,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치주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면역 생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치주염에 대한 더 좋은 홀리스틱한 전체적인 어떤 치료에 관련해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